중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나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상하이의 한 사무실 안 푸른 눈의 서양 여성이 현지 담당자들에게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듯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인들이 중국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뻔뻔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더더욱 궁금해지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사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 하워드예요. 28살이고 뉴질랜드의 농업기술회사에서 시장 확장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계획하지도 않았던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었죠. 서울의 번잡한 거리는 제가 자란 뉴질랜드의 고요한 언덕과는 전혀 달랐어요. 저희 회사는 원래 유럽 시장에 집중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아시아로 눈을 돌리기로 했어요. 아시아는 기회도 많고 도전도 많은 곳이었죠. 저는 항상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게 좋았어요. 제 절친 소피아 윌리엄스는 저와 정반대예요. 그녀는 변화와 놀라움을 사랑하고 그런 상황에서 더 빛나요. 소피아는 문화 이벤트 플래너로서 항상 다음 큰 경험을 쫓아다녀요. 그녀가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멀고 낯선 곳으로 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열정을 무시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녀는 한국을 마치 마법의 나라처럼 얘기했어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고 사람들은 전통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면모를 지녔다고 했죠. 그녀의 흥분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그녀가 떠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장으로 중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할 때 우리 둘 다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중국행 비행기는 길었고 대부분 창밖을 보며 구름이 떠다니는 걸 지켜봤어요. 계속 소피아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겁없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그녀를 존경해야 할지 무모하다고 생각해야 할지 잘 모르겠었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착륙했을 때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익숙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아시아예요. 베이징 공항도 뉴질랜드 공항처럼 바쁘고 혼잡했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표지판은 중국어로 되어 있고 시끄러운 대화 소리로 가득했어요. 군중을 따라가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관을 통과하며 제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회사는 저를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고 기회를 찾으라고 보냈어요. 큰 부담이었죠. 실패하고 싶지 않았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다르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짐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가니 시원한 저녁 공기가 느껴졌어요.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높은 빌딩과 고대 건물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는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침대에 앉으니 하루의 무게가 어깨 위에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에 와서 새로운 삶의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제가 준비가 되었는지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집 생각이 났어요. 고요한 언덕, 조용한 아침, 익숙한 얼굴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흥분도 느껴졌어요. 배울 기회, 성장할 기회,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마도 소피아가 옳았을지도 몰라요. 제 편안한 구역을 벗어나는 것이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일지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고 교통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옷을 입고 긴장과 흥분이 섞인 기분으로
호텔을 나섰어요. 오늘은 잠재적 사업 파트너들과 만나고 시장에 대해 더 알아보고 회사가 찾고 있는 기회를 찾는 날이에요.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을 증명할 기회였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 모험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상하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정신없는 곳이었어요. 잠들지 않는 도시,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곳의 에너지는 저를 휘몰아치며 끊임없이 깜빡이는 불빛,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 언제나 활기찬 거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제 가치를 증명하고자 일에 몰두했어요. 상황은 심각했고 제 결심도 그에 못지않았죠. 새 동료 중에는 준 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날카롭고 야심찬 사람이었는데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준은 좋은 성과를 잘 내기로 유명했지만 그의 방식은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전략적인 재능은 분명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눈을 가늘게 뜨는 모습 때문이거나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는 부자연스러움 때문일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를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우리 프로젝트는 도전적이었어요. 뉴질랜드의 최첨단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중국에 급성장하는 농업기술 부문에 통합하는 것이었죠. 문서상으로는 완벽한 조합처럼 보였어요. 우리의 혁신과 중국의 방대한 자원 및 시장 잠재력이 결합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처음 몇 주는 미팅, 현장 방문, 끝없는 전략 회의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맞지 않는 숫자, 애매한 변명으로 넘겨지는 지연들. 처음에는 이런 불일치가 복잡한 프로젝트의 자연스러운 마찰이라며 쉽게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의 소문이 점점 커졌어요.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조용히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체결한 계약과 맞지 않는 일련의 항목들. 불분명한 경로로 전달된 결제,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들. 맥박이 빨라지며 불일치를 추적했어요. 숫자는 무시할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돈이 새고 있었고 그것도 내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준을 대면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어 갔어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된 것이 곧 폭풍 같은 스캔들로 번졌어요. 재정적인 불규칙성에 대한 뉴스가 이사회에 전해졌고 그 여파는 빠르고 가혹했어요. 준은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지만 혼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는 능숙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어느새 저도 그와 함께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공모 혐의가 제기되었고 제 모든 행동이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고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고립감이 마치 장막처럼 저를 감쌌어요. 믿었던 동료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연루되지 않으려 했어요. 혐의의 무게는 숨이 막힐 정도였고 매일이 살아남기 위한 전쟁 같았어요. 제 경력, 명예 모든 것이 위태로웠죠.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한국에 있는 소피아에게서 온 전화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어요. 그녀는 제 상황을 듣고 평소처럼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가 일하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며 제안했어요. 상하이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지난 몇 달의 무게가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 새로운 장이 제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구원의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은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사람들, 자동차, 길거리 상인들의 소리로 공기가 활기찼어요. 내 온사이는 좁은 골목 위에서 반짝이며 뜨거운 국수 한 그릇부터 최신 패션까지 모든 것을 약속했죠. 이 도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지나가고 그들의 얼굴은 핸드폰 빛이나 밝은 도시 불빛에 비쳐 빛났어요. 공항에 있는 동안에도 저는 외지인처럼 느껴졌어요. 언어 장벽은 분명했지만 상하이에서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분명하게 표지판에 쓰여 있었고 안내방송 또한 영어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거의 모두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소피아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6개월째 문화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보낸 메시지는 항상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화려한 시장, 고대 사찰, 첨단 건물 사진을 보내주었죠.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해서 언어가 달라도 항상 도와준다고 했어요. 소피아에게 한국은 꿈만 같았어요. 제게는 그저 압도적으로 느껴졌지만요. 중국행 출장은 단지 몇 주 동안 잠재적 시장을 탐색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상하이에 있는 동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와 익숙하지 않은 관습들 속에서 낯선 기분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온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강현우 씨였어요. 소피아의 위로와 용기 덕분이기도 하지만 강현우 씨의 협업 제안이 큰 이유였죠. 강현우 씨는 말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신중하고 묵직한 무게를 지녔죠. 우리의 첫 만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 회사와 그의 회사가 파트너십 논의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는 빠르게 말하는 임원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어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당시에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집중하느라 그의 태도를 제대로 음미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세계가 산산조각난 시점에 가장 필요했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바로 그였어요. 상하이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전화가 왔어요. 스캔들로 인해 혼란스럽고 제가 내린 모든 결정을 의심하고 있던 때였죠. 강현우 씨가 한국에서의 프로젝트 협업 기회를 제안했을 때 그건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제안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혼란에서 벗어나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였죠. 상하이에서의 탈출이 절박했던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강현우 씨의 멘토링 아래 저는 비즈니스의 기본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내, 정직, 그리고 신뢰를 쌓는 것의 중요성을요. 상하이에서는 속도가 모든 것을 좌우했어요. 순간의 결정이 윤리를 희생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강현우 씨의 접근 방식은 달랐어요. 그는 저에게 속도를 늦추고 모든 각도를 고려하며 압박이 가해질 때조차도 가치를 지키는 법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함께한 프로젝트는 뉴질랜드의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한국 시장의 독특한 요구에 맞게 통합하는 야심찬 과제였어요. 지역 농업 기술을 이해하는 것부터 기술을 환경과 전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응시키는 것까지 모든 단계가 꼼꼼하게 진행되었죠. 강현우 씨는 이런 복잡성을 훌륭하게 조율했어요.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알았고 자연스럽게 일이 전개되도록 시간을 주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성공이 단순히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과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배웠어요. 그는 단순한 멘토를 넘어 제가 한때 가졌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어요. 그의 흔들림 없는 지도를 통해 제가 이 분야에 들어선 이유가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의 정직한 태도는 상하이에서 완전히 잃어버릴 뻔한 저의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죠. 우리의 협업은 성공적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목적 의식이 되살아났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은 단순한 새로운 도시가 아니라
제가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었어요. 강현우 씨의 지도 아래 과거의 실수가 저를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고 현명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었어요. 결국 강현우 씨는 저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고요한 반성의 순간들, 새로운 피난처가 된 도시를 바라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단지 기회뿐 아니라 인내와 정직, 그리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 안정된 손길의 힘을 가르쳐준 교훈들에 대해서요. 어느 맑은 가을 저녁, 저는 경복궁의 고즈넉한 담벼락 안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궁궐은 마치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생각은 자연스럽게 지난 일들로 흘러갔습니다. 상하이의 혼란, 스캔들, 서울로의 이사, 그리고 강현우 씨의 꾸준한 지도를 떠올렸어요. 각각의 발걸음과 도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단련시켰습니다. 피난처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새롭게 목적을 찾았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으며 스스로를 믿지 못하던 때 저를 믿어준 멘토를 만났어요.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부드럽게 진동했습니다. 소피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소피아를 도심 속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소피아를 다시 보는 것은 마치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고 그녀의 눈에는 제가 늘 존경했던 모험심이 가득했어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직면했던 도전들, 배운 교훈들, 그리고 다시 찾은 꿈들에 대해요. 가볍고 자유로운 웃음의 순간도 있었고 우리 우정과 결단을 시험했던 고난을 서로 털어놓으며 눈물이 맺히는 순간도 있었어요. 소피아의 말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여정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문화 교류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에게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소명 같았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강현우 씨가 저에게 다시 불러일으킨 목적의 불꽃을 소피아에게서도 볼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그녀가 모든 익숙한 것을 두고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려 애썼어요. 그러나 지금 그녀와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소피아는 단지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과 열정이 꽃 피울 수 있는 집을 찾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저는 제 자신의 여정을 보았어요.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취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으며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여정을요. 그날 저녁 소피아와 헤어지며 저는 다시금 명확성과 목적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 맺어진 관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어요. 강현우 씨의 멘토링, 소피아와의 우정, 그리고 직면했던 도전들 모두가 저를 더 이상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강현우 씨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 나갈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신뢰와 상호 존중의 뿌리 내린 글로벌 파트너십, 혁신과 전통이 만나는 곳, 그리고 과거의 교훈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는 미래를요. 그 미래 속에서 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아이디어, 사람들을 엮어내는 다리 역할을 하는 제 자신을 보았어요. 여정은 어려웠지만 그 여정은 저를 깊은 성장과 무한한 가능성의 장소로 이끌어 주었어요. 새롭게 얻은 명확성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다가올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잘 활용하여 한국 농업에 도움되는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